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노동마켓에서 좀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실업률은 막 올라가고 비농업 고용지수 예상치 하회하고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하면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bad is good이라고 해서 사실 노동시장이 안 좋은 게 왜 주식시장에 플러스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안 좋으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주식장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통 영상을 짭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실업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실업률이 막 지금 막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수치인 건 확실하거든요. 지금 실업률이 3.8%가 나왔는데 분명히 historical low, 역사적으로 낮은 포인트는 지나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저께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이거 데이터 보고 고무적인 일이야, 실업률 올랐어,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긴축이 여전히 나와야 될 수도 있다. 왜? 실업률이 여전히 낮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어저께 주가에 커다란 향방을 결정하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노동시장이 좀 심각하긴 했어요. 뭐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뭐 배우랑 뭐 작가랑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파업하면서 우리 임금 막 20-30% 올려줘, 우리 못 자르게 해줘, AI 쓰지마,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뭐 지금 노동자들의 힘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UPS 같은 경우는 연봉이 약 13만 불, 14만 불에서 17만 불까지 오르면서 UPS 택배기사가 최근에 커다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해. 이제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몰랐는데, 이번에 원래 에어컨 없는 데서 보통 에어컨 없는 차량으로 8시간 운전해서 배달하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 그럼 뭐 연봉 17, 무튼 자,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서 배달하시면, UPS 물품 배달하시면 연봉 17만 불 받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항공조종사 그리고 자동차 노조도 임금 상승을 빌미로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느냐, 왜 이런 일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미국의 노동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지표는 역대급으로 낮은 실업률, 역대급으로 높은 회사들이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 직장 창출률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 기업들이 돈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내가 너네들을 고용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 회사들이 야, 이거 슬슬 미래가 좀 마땅치 않은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요즘 파업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됐고, 디즈니가 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든 돈을 받아 먹으려고 ESPN을 스포츠 도박 채널이랑 연결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차터 스펙트럼한테 돈 더 달라고 했다가 까여가지고 우리 채널 송출 안 해 이러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기업들의 현금이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면, 결국 연준이 계속 얘기했던 우리는 금리를 올려서 회사들의 자금줄을 압박해서 수요를 적당히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드디어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돈이 떨어져 가고 있고 재융자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은행들도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8월 실업률이 3.8%로 0.3%나 증가한 수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상 1년 6개월 내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노동지표가 원래 5개나 6개죠. 6개나 돼요. 자, 졸투구인 이직 보고서, 실업률, 임금 상승률, 찐비농, 이제 찐비농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보고서고요. 그리고 짭비농이라고 불리는 ADP라는 기업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보고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6개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중 찐비농과 짭비농의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보고서는 조그마한 기업들 1명, 10명 혹은 더 많은 샘플을 기준으로 잡고 이 찐비농을 작성을 해요. 노동부 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리치아웃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더 많은 회사들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편이고, 찐비농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나 세금 기록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 반면에, 짭비농 데이터는 이 ADP라는 기업이
원래 여러분들의 월급을 관리해주는 기업이 바로 이 ADP라는 아웃소싱 기업이에요. 근데 이 ADP가 갖고 있는 이 아웃소싱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짭비농 데이터, 이번에 비농업 보고서 저걸 얼마나 나왔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데이터를 작성을 해주는 기업이 ADP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ADP라는 기업을 쓰려면 회사들이 아웃소싱을 해야 되잖아. 회사들이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ADP 혹은 짭비농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보통 큰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다. S&P 500 혹은 큰 회사들 위주로 조금 더 데이터가 잘 짜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찐비농과 짭비농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찐비농은 정부의 데이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6가지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 찐비농 빼고는 사실 노동 친화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졸투구인 이직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직장 창출률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필립스 곡선보다 아래 있다는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명당 일자리 창출률이 1.6명에서 1.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이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창출률이 원래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표가 보통 1.0명에서 1.2명 사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0.1명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으로 일단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요 졸트 직장 창출률도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실업률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실업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적었던 4.3%가 나왔고, 유일하게 찐비농 빼고는 사실 짭비농도 예상보다 적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어제자 기준으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를 좀 찾아보면은 여기에도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직장 창출이 줄은 거 뭐 그러면 회사들이 사람 자르고 있나요? 이런 거 아니고요. 자, 회사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더 이상 사람들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직원들을 늘리지 않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구인 건수가 880만 건. 이제 전체적으로 구인 건수가 880만 건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직도 높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업자 한 명당 1.5명은 여러 가지 좀 데이터에 좀 의기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수치 유지에는 아직 완벽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강세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씩 차차 식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퇴사자 비율이 좀 중요한데, 이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좀 보니까 좀 싸한 거야. 사실 저도 요즘 느끼거든요. 요즘 저희 회사 분위기도 좀 좋지 않아요. 뭐 사람들 더 늘리지 않고 있더라고.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 전체적으로 회사들에서 나오는 입장이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이게 ISM 제조업 지수를 얘기하면서도 조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미국 내에서의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싸한데, 은행에서 재융자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천천히 줄어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회사들 입장에서 더 이상 직장 고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 간에서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직을 하더라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 퇴사 수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년 전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 수치가 400만 명 있는데요. 이게 약 50만 명 가까이 줄어서 35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12% 가까이가 1년 만에 줄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발적 퇴사 비율 자체가 2.3%로 2021년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수치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자발적 퇴사가 줄은 거야.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야이씨 나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큰일 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가지 않고 있고, 회사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우리가 굳이 직원들을 늘리지 않아도 되겠는데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데 라고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장에 대한 포스팅을 줄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가 더 나왔죠. 이제 짭비농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짭비농이라는 불리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예상치를 꽤 크게 하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짭비농 관련한 데이터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많이 시장에서는 환호하면서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분명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전히 모든 섹터에서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올라가는 속도는 줄었을지 여전히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전달보다는 더 고용을 하려는 추세, 전달보다는 더 직원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직원들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모든 섹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직원들이 늘리지 않은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금융 섹터가 의외로 이번에 서비스 섹터 중에선 유일하게 거의 직원들을 늘리지 않은 섹터인데 재미난 게 직원들을 금융 활동에서 늘리지 않고 있다. 이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은행 쪽이죠. 자, 일단 은행 쪽에서는 앞으로 수요의 감소 더하기 최근에 있었던 연준의 규제 활동의 증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져간 금리로 인해서 앞으로 마진이 낮아져서 계속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만큼 특히 은행들 쪽에서는 최근에 감원 소식들이 있기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늘지 않는 그 비농업 고용 지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교육 쪽 섹터와 레저 쪽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여주면서 특히 무역 운송 쪽도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여주면서 서비스 섹터가 여전히 비농업 고용 지수에서 높은 상황을 차지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상품 쪽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업 지수, 여러분들이 사는 자동차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들은 전달보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모든 섹터에서 여기 보이시죠? 모든 섹터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특별히 어떤 섹터가 약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ADP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던 지표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사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있잖아요.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18만 7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17만 건을 크게 뛰어넘기도 했었고요. 이게 좀 안 좋았던 게 사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번에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이 예상했던 수치는 15만 건이었어요. 이제 대형은행들이 전체적으로 ADP 비농업 고용지수랑 이제 노동 관련된 지표가 너무 약세로 나오다 보니까 비농업 고용지수도 약하게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는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고 그러면 뭐야 지금 짭비농 데이터보다 찐비농이 더 포괄적이라며 그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요 뭐야 이거 전달에 비해서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추세예요, 추세. 그리고 요번에 발표가 될 때 여러분들이 놓치신 게 뭐냐면 7월에 원래 발표됐었던 일자리 창출 건수가 18만 7천 건이었는데 이게 15만 7천 개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게 오늘 발표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6개월 월 평균 고용이 분명히 19만 4천 건 증가하긴 했지만 반대로 3개월 월 평균은 15만 개로 감소해서 일자리 증가 둔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게 3개월 동안 얼마만큼 지금 일자리 창출률이 감소하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자리 창출률이 계속해서 커다랗게 쭉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에 찐비농 높게 나왔지만 우리가 저번 달에 나왔던 찐비농 수치가 하향 조정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3개월 평균을 내봤을 때 확연하게 일자리 창출률이 줄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파월 아저씨가 웃고 있을 만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제 실업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야 이거 실업률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회사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 그리고 찐비농하고 좀 다른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업률이 오른 이유가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 실업률이 오른 이유가 사실 뭐냐면 자 이게 실업률 데이터를 찾아보시면은요 이게 전달에 비해서 생각보다 실업률이 오르게 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노동에 대한 지표 이제 노동 참여율 지표 전달에 비해서 0.2%가량
오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전달에 비해서 73만 6천여 명이 급증했다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이제는 사실 가게들이 혹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크레딧 리볼빙 레이트라고 하죠. 슬슬 가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뭐 대출하기도 어려워지고 돈을 갖고 있기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73만 6천여 명의 경제 참여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그중 22만 2천 명만 직장을 구하고 나머지 53만 명, 뭐 50만 명 정도는 직장을 못 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실업률이 크게 급증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노동자들이 똥줄 타고 있다. 노동자들이 똥줄 타고 있으면 임금 상승률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파업의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권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꼭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권력이 줄어들면 임금 상승률이 확연하게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실업률의 이유가 경기 침체가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사람들을 잘라서 실업률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띵까띵까 놀았던 애들이 갑작스럽게 야 이거 유튜브 수익도 안 나는데 나 이거 UPS 직장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는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 실업률이 폭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지, 굳이 회사들이 지금 사람을 자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 침체로 향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대부분들의 애널리스트가 왜 골디락스 존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비농업 고용지수와 같이 봤을 때도 이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도 사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경제 참여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중 22만 2천여 명만 직장을 구하긴 했지만 여전히 직장이 늘어난 사람들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구한 사람들이 전달에 비해서 좀 있었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는, 찐비농 자체는 좀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온 데이터들이 각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비슷하죠. 뭐냐?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예전에는 닿으면 3도 화상 정도에서 지금은 닿으면 한 1도 화상 정도로 내려왔다.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식어가는 속도는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실업률이나 모든 긴축 관련한 부분들은요, 돈을 흡수하다가 갑작스럽게 돈을 푼다라고 발표를 해도 그 돈들이 바로 가정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식어가는 속도를 갑자기 멈출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여전히 노동지표가 아직 뜨거운 상태고, 지금 당장 노동지표가 좀 식어가는 상황 안에서 연준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 상승의 무게를 짓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골디락스에, 그리고 채권에서도 임금 상승 둔화에 한 표를 던지는 편이고, 노동자들의 힘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요번에 있었던 노동지표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은 왜 10년물 금리가 어저께 올랐나요? 제가 어저께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사람들, 노동자들의 힘은 좀 줄어가는데 요즘에 다시 또 물건들의 물가 상승 관련한 움직임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아직 물건들의 물가 상승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막았던 가장 효자 종목인 여러 가지 물건들, 제조업의 침체가 조금 바닥을 찍고 있나 싶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유가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유가가 올랐죠. 중국에서도 제조업 지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갑작스럽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가 47.6%, 여전히 침체 중입니다.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침체 중이긴 한데 이게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하기는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지금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산업 쪽이 확장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 침체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표 안에서 각자 소비자들의 재고가 얼마나 많은지,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고용이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를 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주문, 뭐 고용, 여전히 뭐 딜리버리, 뭐 가격 이런 것들이 모두 아직까지는 침체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침체 국면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회복세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SM 제조업 지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한번 보자면 이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 및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고객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분명히 뒤에 밀린 주문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익이 좋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문제 없다. 사실 최근에 대리 어닝을 발표를 했을 때 우리 수요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이 버틸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제품 쪽에서는 고객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사야 되는데 수요가 약해서 왜 얘네들이 재고를 안 채워넣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화학제품 쪽에서 나오고 있고 교통장비, 자동차 관련된 장비는 여전히 최대 용량으로 출하하고 있다. 지금 공장에서 이제 100% 모든 힘을 다 써서 생산을 하고 있고 주문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 음료, 담배 제품,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기호식품 관련해서는 최근에 악재가 많았어요. 인도에서도 뭐 쌀 관련해서 수출을 제재하기도 하고 뭐 세금 붙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식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 러시아 관련된 악재가 존재하기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역시 음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정들이 전체적으로 음식 관련해서 더 이상 자금을 지출하면 안 되겠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매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식품, 음료, 담배 회사들에 대해서 혹은 제품들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공금속 쪽에서도 4분기 주문이 예상을 하회하고 고객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계 쪽. 자, 요거는 좀 재미난데 저는 요거는 좀 느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기계 쪽에서도 3분기 말에 사업이 둔화하고 있고 전기 전자제품 쪽에서도 장기 예측을 좀 주저하면서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약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기타 제조업 쪽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약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좀 낮았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뭐냐. 자, 이게 뭐냐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버틸만은 해. 모든 사업들이 여태까지 좀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버틸만하고 심지어 몇몇 섹터 내에서는 여전히 지금 당장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밀린 주문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런 밀린 주문량을 줄이는 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사업이 괜찮아. 그러니까 인원을 감원시킬 필요는 없어. 인원을 감원시킬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수요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더 고용을 미루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직원을 감원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사람들을 늘리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온 부분들이 바로 아까까지 나왔던 노동 데이터와 이어져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오는 모든 섹터에 관련돼서 지금 연준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시장의 수요를 건들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직원들을 늘리지 않고 생산량도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뭘까요? 파월 아저씨가 성공했다. 파월 아저씨가 얘기했던 우리는 공급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를 건드리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라는 파월의 아저씨의 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파월이 가진 장비는 공급 쪽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대출 줄이는 거, 뭐 대차대조표 축소 이런 부분들은 다 수요를 건드리는 법안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월의 전략이 성공적이었고 골디락스 쪽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한 데이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침체 쪽으로 향하고 있고 새로운 주문량도 줄어들고 있고 직원에 대한 감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직원에 대한 감원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 지수가 줄어들고 있는 연속 개월 수는 10개월간 계속해서 제조업 지수가 침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입과 수출량도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들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중국 쪽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쪽에서 드디어 차이신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회복세가 보이기도 했고 요번에 여러 가지 부양책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원자재들의 가격에 하락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 혹은 디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기도 했고 결국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중국에서 원래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얘네가 개점 휴업 상태잖아. 그러면은 원자재들이 상당히 남아돌았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환될 기조가 보이기가 시작을 한 거죠. 중국에서 드디어 제조업 지수가 킥인하기 시작을 했고 이 중국 지수가 다시 또 킥인하니까 제조업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한 원자재 공급업자들이 좀 주저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영향을 줘서 유가가 상승하는 결과도 낳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관련해서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ISM 제조업 지수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낮췄고 다만 아직 중국도 완벽하게 회복세가 아니니까 다만 이 하락하는 속도가 낮춰진 정도로만 나오고 있는 거고 반대로 유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동 관련한 지표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 나왔던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조금 길게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 노동 지표와 이 ISM 제조업 지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력 하락과 노동자들의 힘의 하락과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이 진짜 그냥 리오프닝이 아니라 제조업 지수가 드디어 바닥을 찍는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조업 지수 관련한 가격에 대한 하락, 원자재 가격의 하락, 제조 관련된 가격의 하락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대신 서비스 인플레이션 혹은 임금 상승률이 좀 잡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연준에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호재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